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먼저 봐주세요. 배포 자료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강의 계획서 보시면 다른 건 됐고요.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시간이 있잖아요. 미리 공지 드린 바가 없어서 오늘은 12시 반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괜찮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크게 뭐 반대를 안 하신다면 내일부터는 12시 50분에 20분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14회로 예정돼 있습니다. 보강이 1회가 있어서 총 14회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강의 계획서의 진도표예요. 저 14회 저 진도표가 올해 2023년 그 1월 달에 있었던 기본 강의의 이를테면 진도 스케줄이었어요. 저렇게 진도를 나갔어요. 제 말은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법 그리고 징수법. 그 징수법이 결국엔 고용산재 징수법이거든요. 그래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법 이렇게 합쳐서 고용산재법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까지 끝나는 게 지금 11회까지 가죠. 11회, 12회에도 살짝 걸쳐 있네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신림동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저는 이미 이렇게 해왔어요. 수년 전부터. 올해 문항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더 늘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법이 13회차에 들어갈 거고 국민연금이 14회차에 들어갈 겁니다. 14회차의 국민연금법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여기에 안 오셔도 돼요. 한 명도 안 오셔도 돼. 상관없어요.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매번 국민연금법 저 보강하는 저 14회는 저 혼자 촬영을 했어요. 한두 분 정도만 이게 오시고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실강 수강 신청하신 분들은 복습 동영상 신청하셔서 드셔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배포 자료가 있다면 다 그 전에 나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끝까지 오셔서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가 더 좋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 프린트물이 뭐가 있냐면 묶어진 자료 중에 나진석 사회보험법 기본 강의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있어요. 기본 강의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있는데 좋습니다. 그거에서 첫 번째를 보시면 제 강의를 100%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금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나와 있는 요것들을 이제 보시고 이게 이제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 물건 사면은 뭐 설명서 있잖아요. 똑같아요. 두 번째 거 보시면 시험일을 충분히 앞두고 수강하시기를 권합니다. 여기 계신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그 조건을 이미 충족하신 거예요. 보통 많은 수험생분들이 사회보험법 강의를 안 듣고 시험을 보세요. 진짠데. 그리고 수업을 들으셔도 언제 듣냐면 시험 한 달 전에 수강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한 달 반 전. 왜냐면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누가 언제 제 강의를 수강 신청하는지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늦게 수업을 들으시더라고.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줄에 2번의 두 번째 줄에 1차 시험 3개월 전까지는 기본 강의를 완강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본 강의 지금 현재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그 조건 충족한 겁니다. 3번으로 갈게요. 하루에 강의를 1회분만 듣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그 조건이 충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실강을 기준으로 오전에 실강 1회분을 들었어요. 그러면 오후에 실강 1회에 대한 기본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물론 오늘은 첫날이어서 복습할 내용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특히 3일차 되면 헉헉거릴 겁니다.
4일차 내도 헉헉거릴 거고, 오늘 첫날만 복습하실 게 별로 없다라고 느긋하게 하실 거고, 내일도 크게 뭐 볼 거 없네 이러실 텐데, 3일차부터는 헉헉거릴 겁니다, 진짜. 복습 하루 만에 다 안 끝날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저녁에 실강 1회에 대한 관련 문제 풀이를 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그 기본서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오전에 강의했던 그 분량만큼만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권합니다. 공부 방법을 그렇게 해오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렇게 바꿔보세요. 정말이에요.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하루에 1회분만 강의를 수강해야 돼요. 지금 시험 직전에 한 달 전에 수업을 들으니까 하루에 3개씩 몰아서 듣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 강의를 전달하는 걸 다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보시면 사회보험법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18일만 공부하면 돼요. 진짜야. 딱 18일만 하면 됩니다. 대신 오전에 이렇게 수업 듣잖아요. 오후에 기본서 복습하시고 저녁에 문제집 사서 푸시고 문제집 사서 풀었는데 이거 수업 들을 때는 이 내용이었는데 문제집 풀어보니까 이렇게 아닌 걸로 정답이 나왔어. 그럼 다음날 가지고 와서 질문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물론 제 문제집은 아직 출간 안 됐습니다. 지금 다른 선생님 문제집도 아마 출간이 안 됐을 거예요. 안 된 게 많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구해서 볼 수 있는 문제집들은 개정판 전의 문제집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엔간한 법들은 개정이 안 됐으니까 그냥 괜찮게 풀겠지만 뭐 몇몇 개들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배운 내용하고 정답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제 질문하셔야지 다음날 오셔가지고. 무슨 문제집을 사면 됩니까? 몰라요, 나도. 그냥 무기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보는 문제집을 하나를 일단 사세요. 네,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많은 수험가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 사세요. 그러면 서점 사장님한테 물어봐요. 노무사 문제집 뭐 제일 잘 나가요? 그러면 하나 딱 얘기해 줄 거예요. 그거 그냥 하면 돼요. 저는 이게 녹화되기 때문에 아무튼 특정 걸 얘기하기 좀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수업을 들을 때는 영화 보듯이 감상하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영화 보다가 메모하지 않잖아요. 그죠? 영화 이렇게 화면만 보잖아요. 좋아요. 영화 볼 때 메모 안 하잖아요.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끄적끄적 메모하시는 건 괜찮은데 필기를 받아 적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일정 부분 칠판이 다 차면 쉬어요. 그러면 그때 사진 찍어서 집에 가셔서 복귀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업의 맥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6번은 동영상 수업 들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제발 1배속으로 들으세요. 다들 1.5배속 막 듣잖아요. 안 돼요. 내 거 두 번째 들으면 그래도 되지. 그게 안 된다니까. 우리 실강 수험생분들은 괜찮아요. 내가 뭐 아무튼 뭐 지금 1배속이니까. 7번 실강 수험생분들은 판서를 사진 촬영하는 겁니다. 그럴 쉬는 시간에 사진 촬영을 하도록 이제 시간을 드릴 거예요. 저는 칠판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 제가 이렇게 끝으로 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끝으로 가도 자 보세요. 지금 내 화면 잘렸죠? 내 얼굴이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저를 화면에 항상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를 화면에 항상 넣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대 얼굴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얼굴 나와야 됩니다. 진짜로. 네,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제 수업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이 법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법 그 자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사례와 뭐 실무에 대한 내용들이고 동그라미 2번이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이 무지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강사님들과 차별되는 점이기도 해요. 저는 2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저는 장수하는 지름길을 알고 있어요. 장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수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수를 피하는 법도 알고 있어요. 진짜로. 내가 곳곳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장수하는 지름길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장수는 저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장수는 힘들게 꾸역꾸역 합격하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굳이 그 길을 갈 필요 없다. 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자,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지 마셔라. 저는 공부 7년 했습니다. 만 7년. 25세 시작해서 32에 끝났습니다. 혹시 25이신 분? 7년 뒤에 만약에 합격하신다라고 하면 할 거예요? 지금부터 7년 뒤에 합격하실 겁니다. 근데 담보해 드릴게. 지금부터 7년 뒤에 합격할 거예요. 담보해 드릴게. 7년 뒤에. 합격을 담보해 드린다니까? 그 7년 이후부터 탄탄대로야. 담보해 드릴게. 차는 S클래스, 벤츠. 담보 하실 거예요? 좋아요. 하실 거예요. 7년 안 걸려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저는 7년 걸린다고 했으면 안 했을 거야. 진짜로 안 했을 건데. 아무튼 9번. 알아야 됩니다. 진짜 알아야 돼요. 정말 알아야 돼요. 이게 9번 정말 알아야 돼요. 이게 장수 안 하려면 정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마음이 지금 답 맞추고 싶어요. 그리고 합격하고 싶어. 알고 싶진 않아. 그냥 나는 문제 풀어서 맞추면 돼. 그래서 빨리 합격만 하면 돼. 장수할 겁니다.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진짜 알아요. 내가 연구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가 반박을 이렇게 막 해. 야, 너 교수, 너 학자 할 거야? 아니야. 그래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니까. 알아야 돼요. 선생님들이 어차피 노무사 할 거 아니에요? 합격하면 노무사 안 할 거야? 저는 합격하고 취업할 건데요. 그러면 취업을 그러면 신입사원으로 할 거야? 노무사로서 할 거야? 전 대기업 그래 알았어. 기업체 갈 건데 노무사로서 그 응모를 할 거야? 그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공채 신입사원으로 응모를 할 거야? 노무사로서 할 거 아니에요? 그 옆에서 물어본다? 자격증 폴로 땄구만? 뭐 이렇게 답변 못하면 나중에 실무할 때 물어봐요. 상담 오신 상담 오신 분들이 물어봐. 그 상담 오신 분들이 물어볼 때 잠깐만요. 제가 책 좀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럴 거야? 어차피 즉답을 해야 돼요. 어차피 즉답. 그 즉답을 하는 게 뭐 2차 답안 지금 1차 시험이야 문제 골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통과한다고 노무사 자격증 안 주잖아. 2차 시험에서 백지 답안지에 답안 써내야 자격증 주잖아요. 그 백지 답안지에 답안 써내는 그 일이 어차피 노무사 일이에요. 회사에서 물어보거든. 질문을 해요. 그러면 문서로 의견을 보내야 돼. 그걸 의견서라 그래요. 의견서. 회사들에서 뭐 물어보면 이메일로 질문이 이렇게 와요. 거래한 자문사들이 이메일로 질문이 와. 그럼 그 이메일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소화를 못했으면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야지.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했어. 그러면 그 답변을 말로 하면 싼 자문사예요. 싼 자문사. 평상시 비용이 좀 싼 자문사고 평상시 비용이 적정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 되는 자문사들은 항상 답변을 페이퍼로 보내야 돼요. 페이퍼로 보낼 때 여러분들의 답변만 적는 게 아니라 그 주제, 그 답변이 도출되게 된 법률적 근거가 뭐고 판례가 뭐고 지금 현재 행정해석은 이러한데 나는 노무사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 니네 회사는 이렇게 하길 권유한다라고 답변을 보내야 돼요. 그 질문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와. 그 한 개의 질문을 시험에서는 질문 3개 내잖아요.
3개 내요. 50점짜리 하나, 25점짜리 2개, 질문 3개 내. 시험에서는 그거 2시간 동안 푸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 3개 오잖아요. 그러면 1시간 만에 처리해야 돼. 1시간 만에. 왜냐면 다음 질문 계속 올 거거든. 그거 하루 종일 붙잡고 있으면 대표한테 혼나요. 뭐 하루 종일 붙잡고 있냐고. 빨리빨리 쳐내야지. 어차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2차 시험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그렇게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 왜 자꾸 전 알기 싫은데요. 저는 답만 맞추고 싶은데요. 아니라니까. 어?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5번 보세요. 15번. 15번 보시면 15번 노무사 시험의 합격률이에요. 합격률입니다. 1차 시험은 대략 50%대 선이었어요. 됐나요? 2차 시험은 대략 10%대 선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죠? 1차 시험은 대략 50%대 선이었고 2차 시험은 10%대 선입니다. 10%대. 앞으로도 2차 시험은 대략 10%대 언저리일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런데 23년에 올해의 1차 시험에서 합격률이 35%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1차 시험이 50%였다는 얘기는 나머지 50%는 떨어졌다는 얘기거든. 맞잖아요. 반대로 해석하면. 지금도 합격률이 35%니까 65%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65%는 놀고 떨어졌을까? 아니면은 올해는 그냥 테스트 기간이니까 한번 시험이나 한번 봐볼래? 나 강의 안 들었으니까 올해 처음 입문했으니까 한번 시험 삼아 봤어. 이런 사람들일까? 전부 다? 생각해보자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자고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는 이런 사람은 없을까? 2차 시험을 2차 강의까지 다 듣고 2차 시험도 봐본 사람이 다시 1차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까? 생각해보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겁드리는 거 아닙니다. 겁주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해보자고. 그냥 생각만 해보자고. 좋아요. 그러면 올해 내년에 24년도에 1차 시험이 다시 50%대로 간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랬다고 쳐도 나머지 50%는 떨어지는 거 아니야, 통계적으로? 그 중에 나는 없어야 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진짜. 정말 고민해야 돼요. 16번에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 내년 시험부터는 40문제로 늘어나는 거. 그렇습니다. 17번 보시면 이때까지 25문제였을 때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이 계속 2문제씩 나왔던 게 확정적이었고 고정적이었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올해만 건강보험에서 평상시보다 2배가 더 나왔어. 그래서 내년에도 40문제가 늘어나니까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에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긴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신림동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커리큘럼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저입니다. 저예요. 강의 시수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물론 품질도 압도적입니다. 알고 오셨죠? 모르고 왔어요? 아씨, 지금 모르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왔는 줄 알았는데. 자, 알았습니다. 18번 보시면 23년 8월에 지금 기본 강의 하고 있고 법령집 2판을 출간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겁니다. 근데 사회보험법에 개정이 많이 있어서 기본 강의를 하는 24년 1월이 되면 이 2판에 대한 추록 1번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학원 홈페이지에 무료로 배포됩니다. 그 시점에 가셔서 24년 1월에 나진송 노무사 기본 강의 또 하네? 그러면 학원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다운받으면 추록 1번이 있을 거예요. 작년 분량이 A4지 10페이지 정도 앞뒤로 분량 정도였어요. 작년에.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가 3월 달에 있을 건데 문제풀이 강의가 개강을 하면 그 시점에 추록 2가 배포가 될 겁니다.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추록 2는 없었어요. 내용이. 그런데 추록 2에 변경된 내용이 없어요 라고 나갈 겁니다. 없다는 걸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더 이상은 이제 없어요. 그냥 그거대로 시험 보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19번에 강의에 대한 질문은 이메일보다는 학원 게시판, Q&A 학원 게시판을 이제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하루 이틀 안에 다 답변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수강 후기. 수강 후기는 뭐 저를 모르고 오신 분만 보시는 걸로, 저를 알고 오신 분은 볼 필요 없습니다. 모르고 오신 분만 지금 수업 잘 들었다 그 얘기예요. 좀 잘 들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질문 답변이 있죠. 질문 답변. 그 다음 거에 질문 답변이 있는데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노무사 시험은 2차가 핵심인데 1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들 마음이 그렇죠? 특히 사회보험법은 2차 과목도 아닌데 내가 왜 힘을 줘야 돼요? 나는 노동법 할 거예요. 2차 과목 겹치는 노동법 할 겁니다. 그러니 사회보험법은 50점만 받아도 돼요. 나는 민법에서 X만큼 나올 거고 노동법에서 고득점 할 거기 때문에 사본은 50점, 60점만 나오면 되니까 그거에 적당한 공부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질문자님은 상대방 잘못 골랐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커리큘럼은 92점에 짜여져 있습니다. 두 개 틀려야 돼요. 그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에서 한 개씩 틀리는 거예요. 나머지 다 맞는 게 제 커리큘럼입니다. 만약에 제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다 맞추려면 강의 2회를 더 늘려야 돼요. 지금 14회 예정되어 있는 거에서 2회를 더 늘려야 됩니다. 16회로. 그럼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내 커리큘럼이고 선생님들이 내 커리큘럼을 100% 소화했냐는 또 두 번째 문제야. 별개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제 커리큘럼은 92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법 강사들 중에서 강의 시간이 제일 많아서 시간의 효율성을 추구하시는 분이시라면 제 강의는 적절하지 않아요. 저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학습하시는 분에게 적절합니다. 그리고 고득점 하실 분에게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질문자님이 택한 공부 전략은 최소 한 해 시간 투자로 2차를 동차 합격하는 전략일 텐데 제가 권하는 공부 전략은 조금 방향이 다른데 저는 1차 시험 과목을 일주일씩만 복습한다면 언제든지 난이도 불문하고 시험 문항수 불문하고 복습 일주일씩만 한다면 언제든지 70점 이상 득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내 실력을 확 끌어올려 놓는 거. 그게 제 목표예요. 지향점입니다. 그게 제 지향점이에요. 근데 이는 제 전략은 단기간에 합격하는 전략은 아니에요. 하지만 느리더라도 반드시 합격하는 전략입니다. 저는 장수를 했는데 그게 제 경험이 반영된 거고 1차 시험에서 탈락하면 장수생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1차는 무조건 합격해야 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데 그 어떤 일을 선생님들은 그 1차에 합격한다는 것을 내년 1차에 합격하는 것만 생각하신다고. 선생님들은 내년 1차에 합격하는 것만 생각한다고. 내년 1차에 합격하는 것만 생각한다고요. 너무 적지 말까? 더 적어도 돼요? 자, 지금 내년 1차에 합격하실 거죠? 좋아요. 내년 1차에 합격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마음속에서는 지금 9월에 8월에 입문했기 때문에 내년 2차도 합격하고 싶으실걸? 커리큘럼 이렇게 짰을 겁니다. 이렇게 짰을 거예요. 커리큘럼을.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짰을 거예요. 나는 이때에 입문했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이렇게 짰을 겁니다. 뭐 좋아요. 역량이 되시면 합격하셔야지. 제가 권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제가 권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저는 어떤 걸 보냐면 저는 이럴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여기는 세모겠죠. 이게 자연스럽죠.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자연스럽고 그러면 이제 세모니까 떨어지겠지. 그러면 요때 붙으면 지금 되게 칭찬 많이 받아야 돼요. 되게 훌륭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훌륭한 상황이에요. 이때 입문을 했어도. 이때 나가면 이게 아주 훌륭한 상황이에요. 여기에 입문했는데 여기에서 끝내면 시험을 끝내면 이 사람은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사람은 애초에 다른 길을 갔어도 굳이 왜 여기 와가지고 로스쿨 가지? 아무튼 능력이 너무 출중하신 분이시고 10%가 안 될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만 해도 60% 70% 이상 합격생들 중에 이거 되게 칭찬받을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때도 떨어지는 게 다반사예요. 다반사라고. 진짜로. 떨어지는 게 다반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이때 붙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때 떨어지지 말라고 강의를 이렇게 한다고요.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때 붙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뭘 믿고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자기가 법전공도 아니야. 자기가 법전공도 아니고 자기가 경영학 전공도 아닌데 밑도 끝도 없이 붙을 거래 이때. 아니라니까. 이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문하신 분은 민법 잡아야 돼요. 사보하라고 얘기 안 할게. 민법 잡아야 돼. 민법. 12월 달까지 정말. 12월 달까지 민법만 해야 돼. 지금 사보 수강 취소하세요. 민법만 하세요. 그 정도 심정이야. 그 정도 심정이라고. 자기 법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민법이 낯선 분들은 그 정도 심정이라고. 이때 민법과락, 사법과락으로 떨어져요. 이런 분들이. 이때 공부 열심히 안 한 게 아닌데 그렇다고. 왜냐하면 이때 아슬아슬하게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시점에 1차에 안 들어가요. 2차 공부한다고 계속. 이 시점에도 4월 말일까지도 2차 공부하고 있어요. 이분이. 왜? 이때 합격한 다음에 이렇게 동차로 나가려고. 이러고 있다고. 그런데 이 시점에 내가 민법이랑 사보가 불안해. 여기 떨어진다고. 이렇게 해서. 이거 예방하려고 제가 강의 이렇게 하는 거라고. 됐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1차 시험은 수성전이에요. 성을 지키는 겁니다. 2차 시험은 공성전입니다. 공성전에서 실패하면 후퇴하면 돼요. 근데 수성전에서 실패하면 죽어요. 적군한테 죽는다고. 그래서 시험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때 이거 맞고 나가는 거라고. 검색해봐요. 4월달, 5월달에 헌동차 물러갑니다. 카페에 등장하면 이게 이거야. 이 상황이라고. 이게. 이런 상황 또 있어. 지금 공부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태 토익 안 된 사람. 토익 해야지. 지금부터. 왜 토익을 왜 이때 고민하고 있어. 지금 이미 해놨어야지. 지금 빨리 토익 해요. 진짜야. 그런 사람이 있어. 제발. 장수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면 안 돼. 다음 페이지. 맨 마지막에 질문 답변. 기본 강의를 새로 들어야 하나요? 두 번째 줄에 저는 2월 달에 기본 강의 완강했는데 내년 1차 봐야 돼요. 다 좋은데 24년 1월 달에 자 법과목이고 문제 법과목이고 변경되고 삭제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24년 문항수가 늘어난다고 하니 새로운 강의를 24년 1월 달에 다시 들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엔 이미 기본 강의를 한번 들으셨으면 23년 8월이나 24년 1월 기본 강의를 다시 들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실강생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럼 실강생분들한테 대입하자면 지금 8월달 기본 강의 들어왔는데 내년 24년 1월달 기본 강의 또 들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안 그래도 돼요. 저는 내용과 품질이 동일합니다. 법률을 개정할 때, 개정하는 시점에 근데 그 시즌 내에서는 동일해요. 양도 동일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새 책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동그라미 1번 2판에서 개정된 내용으로 1판과 다른 것은 2판의 머릿말에 적어두었어요.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그리고 2판에 대한 추록 1번은 추록 1이 학원에 공지될 거고 추록 2도 공지가 될 거니까 스스로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사회보험법을 제일 많이 강의하고 있어요. 14회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2번 들으신다고 하시면 말리진 않지만 뭐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 자,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보험법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보험법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 지금 산재법 가장 먼저 할 겁니다. 산재법. 그런데 산재법은 정확한 명칭이 이겁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입니다. 칠판에 적는 것들은 쉬는 시간에 사진 찍으시면 되는데 칠판에서 이제 메모하시고 끄적끄적 하실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끄적끄적, 지금 같은 거는 끄적끄적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부 방법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끄적이는 거지. 그냥 눈은 앞으로 보고 이렇게 끄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의미 단위에서 끊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처음으로 할 거예요. 초진도 거기 나갈 겁니다. 거기 나갈 건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법이에요. 그런데 보험의 방식으로 처리해주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를 알아야 돼요. 각각.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 그래서 산업재해가 뭔지 의미 단위에서 끊어서 분석해야 돼요. 보상이 뭔지, 그 다음에 보험이 뭔지, 그럼 법은 뭔지, 이렇게 구조화하는 거예요. 구조.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하라라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습관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접근을 할 때 특정 주제에 대해서 법 과목을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수험생들의 30%는 법전공이고 나머지 30%는 경영학 전공이고 나머지는 그 외 기타 전공이에요. 저처럼. 저는 건축과 나왔습니다. 제주의의 천문학과, 그 다음에 화학공학, 그 다음에 신문방송, 법전공 아니고 경영학 전공 아니신 분들도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이 법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법전공이신 분들도 내가 봤을 때 법 공부하는 거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구조가 본질입니다.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좋아요. 산업재해는 일 하다가
부상질병을 생긴 거예요. 그냥 그거야. 그냥 그거. 보상은 배상과 차이점으로 보상의 의미를 이제 받아들이면 돼요. 보험은 적용, 징수, 보상이 보험이에요. 적용, 징수, 보상이 보험입니다. 법은 삼권 분립에서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돼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산업재해는 동등한 위계,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등한 위계로 뭘 가지고 있냐면 고용보험법을 가지고 있어요. 고용보험법, 이 동등한 위계로 건강보험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등한 위계로 국민연금법을 두고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엮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지를 엮어서 우리는 사회보험법이라고 얘기해요. 사회보험은 이렇게 또 쓸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사회보험이고, 요 밑에 공공부조를 깔고, 요 위에 사회서비스를 놓고, 여기에 요렇게 이게 사회보장이에요. 다시 보면 예로 출발해서 이 동등한 위계구조 안에서 고용보험하고 건강국민연금을 받고 이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회보험을 받습니다. 이 사회보험과 동등한 위계구조 안에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받고 이것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을 받습니다. 요거는 사회보장의 3층 구조라 그래요. 그냥 지금 미리 알아두세요. 3층 구조. 공공부조가 밑바닥에 깔려야 돼요. 요렇게. 그럼 이 사회보장은 법률로 보면 이게 사회법이에요. 사회법에서는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이 있는 겁니다. 노동법에 개별 노동법이 있고 집단 노동법이 있어서 여기에 근로기준법이 있는 거고 여기에 노조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법이에요. 그럼 이 사회법은 동등한 위계에 뭘 두고 있냐면 공법을 두고 있습니다. 동등한 위계에 민사법을 두고 있어요. 이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 법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세 가지의 차이점도 알아야 돼요. 차이점도. 지금 요 정도만 쓰고 갈게요. 공법은 대표적으로 헌법과 행정법이 있고 민법과 민사 소송법이 있어요. 공법이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을 문서화한 거예요. 법률화한 겁니다. 민사법이 추구하는 바,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사인 간의 거래예요. 사인 간의 거래예요. 사인 간의 거래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사인 간의 거래를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계약이라 그래요. 사인 간의 거래를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에서 뭐를 준수해야 되고 뭐를 지켜야 되고 그 계약을 안 지켰을 때 분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민법과 소송법이에요. 이 계약이에요.
사회법이 지향하는 바, 추구하는 바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유지. 예. 그냥 알아두세요.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요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법이 그 각각의 법들이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 존재하는 건데 그런 관점 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는 거다라는 이 구조가 머릿속에 이미 있어야 돼요. 이거를 뭐 트리노트라고도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뭐 로직이라고 얘기하고 뭐 막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이거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쓸 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시작해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쫙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네.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인터넷 홈페이지 어딘데 들어가도 홈페이지에서 전체 사이트 맵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그냥. 그게 그 법에 논의하는 쟁점의 위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부상질병이 일하다가 다친 게 부상질병이라 그랬잖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부상질병인데 일과 관련이 있어요. 건강보험법은 부상질병인데 일과 관련이 없어요. 이런 걸 또 알아야 돼. 차이점. 어디에서 갈라지는지. 갈라진다는 얘기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 차이점이 뭔지 민감하게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법을 공부할 때 그 단어를 읽었는데 소리가 다르게 들리면 그러면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의미가 뭐지?를 잡아내야 돼요. 그 안에서. 항상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고용보험법은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실업 상태일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국민연금법은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노쇠해서 돈을 못 벌 때, 늙어서 돈을 못 벌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산재법과 산재법은 다시 얘기하면 이게 건강과 관련된 건데 일과 관련이 있는 건강이고 국민연금은 정말 건강과 관련된 건데 일과 관련이 없는 거고 고용보험은 소득과 관련이 있는 건데 실업했을 때고 국민연금은 소득과 관련이 있는 건데 늙었을 때예요. 그럼 사회보험은 건강과 관련되거나 소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는 보험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상은 뭐냐면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돈 주는 게 배상이에요. 배상. 귀책 사유는 잘못한 거. 귀책 사유가 없는 사람이 돈 주는 게 보상이에요. 보상. 그래서 뭐 TV 뉴스를 봐도 보상이냐 배상이냐 갖고 논란이 있었던 TV 뉴스가 한참 있었죠. 뭐 미쯔비시 상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할머니들이 손해배상 청구한 거, 그건 이제 배상이지.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 배상인 거고. 그렇게 하니까 뭐 제3자 변제하겠다. 이게 뭐 배상이냐 보상이냐 이렇게 뭐 얘기 나왔었잖아요. 수험생활 중에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뉴스 봐야 됩니다. 그런데 노동과 관련된 거, 우리 시험과 관련된 것들만 골라서 그런 것들은 항상 열고 있어야 돼요. 배상은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돈 주는 거. 보상은 귀책 사유가 없는 사람이 돈 주는 거. 그러면 산업재해가 났어요. 산재가 났어. 그러면 사실 직원이 다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야? 회사가 안전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돈 줘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게 산재법이 등장하기 전에 모습이에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직원이 청구해서 받아야 됐냐? 민사 소송해서 손해배상 청구했어야 되는 거지. 누구한테? 회사한테 받도록. 뭐라고?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돈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은 귀책 사유가 없는 사람이 돈 주는 거예요. 우리 국가가 책임져 줄게. 산재가 나면. 국가는 잘못이 없어. 그렇지만 돈 줄게. 이게 이제 산업재해인 거예요. 그게 이제 보상인 거예요. 그게 배상과의 차이점인 거예요. 이 보상은 보험제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거예요. 보험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대해서 보험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건 거예요. 보험제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입자를 받아들여서 징수 보험료를 걷어가지고 징수 보상 보험급여를 주는 거예요. 보험급여를 주는 거예요. 다시 보험은 적용징수 보상의 구조로 돼 있어요. 다시 곤충은 뭘로 돼 있어요? 곤충은 뭘로 돼 있어요? 오, 아주 훌륭합니다. 대단하세요. 오, 대단하십니다. 곤충은 머리 가슴배예요. 네, 맞아요. 머리 가슴배예요. 보험은 뭐라고? 적용징수 보상이에요. 곤충을 딱 들어봤을 때 단박에 파악하는 방법은 머리 가슴배로 3분절된 구조로 돼 있구나 라고 알아채는 거. 다리는 6개. 그래서 거미는 곤충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험은 적용징수 보상이에요. 적용징수 보상. 이 적용징수 보상의 적용 파트에서 뭐를 하느냐? 가입자, 누구를 가입시킬 건가? 누구를 불러들일 건가? 라는 거예요. 가입자. 이 가입자는 회사, 사업의 관점에서 직원, 사람의 관점에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을 걷어야 돼요. 돈을 걷는다. 돈을 걷는다는 거, 보험료를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뭘 알 수 있냐면, 세금으로 쓰는 건 아닌가 보네. 이렇게 민감하게 알아채는 거예요. 됐나요? 세금으로 쓰는 거면 보험료를 걷지 않지. 그런 거예요. 국가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하니까 이미 걷어간 그 세금을 가지고 쓰면 되지. 그런데 그거를 투입하는 게 아니고 그 보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해당 보험료를 걷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험인 거고. 보험급여는 급여는 주는 거예요. 급여는 주는 거. 여기 아까 지웠는데 공부 방법상으로 아까 뭘 얘기했었냐면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의미 단위에서 끊어라. 구조를 파악해라. 두 번째 지금 한번 얘기해 보죠. 저기에서 급여. 일반 용어하고 전문 용어를 구분해야 돼요. 일반 용어하고 전문 용어를 구분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이거를 배울 때는 이게 일반 용어예요. 급여는 주는 거다. 급여. 이게 일반 용어예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지금부터는 더 이상 급여는 주는 겁니다 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급여라고 얘기하지. 그게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채점하시는 교수님이 그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에게 고득점의 점수를 주려면 그 수험생의 답안지가 그 바닥에서 쓰는 그 분야, 그 바닥에서 쓰는 전문 용어로 가득 차 있을 때 점수를 주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모든 학문은 언어학입니다. 그 바닥의 언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분야의 언어를. 급여는 주는 거예요. 주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자, 보세요. 일반인들한테 급여라고 물어보면 뭘 얘기하냐면 월급을 얘기해요. 그게 법과 현실의 괴리예요. 그거를 민감하게 알아채야 돼요. 일반인들이 쓰는 급여는 그냥 월급, 한 달 월급, 너 급여 얼마 받아? 그러면 이제 월급 얼마 받아?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인 거예요.
사회보험에서 급여는 그냥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 보험을 운영하는 자, 보험에서 주는 거, 보험자가 주는 거. 그래서 자, 좋습니다. 급여. 월급은 노동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노동법적 용어는 임금인 거지. 노동법 배웠나요? 오늘의 마지막 강의인가요? 좋습니다. 맞아요? 안 배웠나요? 내일이 마지막 강의 보강하시는군요. 그렇군요. 자, 급여는 주는 거예요. 급여는 주는 건데,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월급을 얘기하고, 1급을 얘기하고, 주급을 얘기하고, 연봉을 얘기하는데, 노동법 안에서 1급과 주급과 월급은 존재해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노동법적 용어는 임금이죠. 그 임금 안에 1급과 주급과 월급인 건데 사회에서는 보통 연봉을 많이 써요. 연봉이란 단어를 많이 쓴다고. 연봉은 노동법 체계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 용어예요. 경영학에 존재하는 용어지. 그게 그냥 노동법 사회에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연봉 얼마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 노동부한테 지적당해요. 그래서 연봉은 쓰는 거는 상관없고 쓰든지 말든지 월급이 얼마인지 써야 돼. 그게 이제 노동법이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노동부가 바라보는 관점이고. 자, 사회보험법에서 급여는 주는 거야. 주는 거. 보험급여 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보험을 안 거예요. 법은 뭐냐면 법은 뭐 규정 뭐 좋죠. 뭐 준칙 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뭘 알아야 되냐?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일하는 자에게 일을 시킬 때 일을 시키는 수단이에요. 됐나요? 전달이 됐어요? 느낌이 왔습니까? 법을 만들면 법대로 해야 돼. 입법자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가 그 법을 지켜서 행위를 해야 돼요. 물론 상당 부분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지만 법은 그런 거라고. 법은 안 지켰을 때 처벌받는 게 법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그 관점보다 법은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입법자가 행정부 일을 시킬 때 쓰는 수단이라고. 그래야 이런 관점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행정법 가서 처분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행정부는 행정행위를 하는 자예요. 부서예요. 법을 만드는 부서고 법을 잘 집행했는지 판단하는 부서예요. 그런데 국민은 누구한테서 일반적으로 정부를 느끼냐면 행정부가 행정행위를 할 때 국민은 국가를 느낀다고. 국민은 행정부가 행정행위를 할 때 동사무소에서 일을 해줄 때 국가라고 느낀다고요. 동사무소에서 일을 해줄 때 산재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줄 때 국가를 느낀다고. 그럴 때 그 행정부가 뭐에 근거해서 일을 하느냐?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행정부 일을 시킬 때 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수단이라고. 그러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행정부한테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보험의 일을 시킬 때 쓰는 수단인 거라고. 그래서 산재법을 들여다볼 때는 산재보험법을 집행하고 싶은, 산재보험법을 이렇게 전개시켜 가고 싶은 입법자의 마음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입법자의 마음. 정책을 입안하는 그 자. 꿈을 꾸는 자. 이 세상을 어떻게 산재법을 적용시켜서 좀 더 그 방향으로 가고자 설계한 그 사람의 마음. 그걸 보는 거예요. 법은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산재보험법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요거를 첫 번째로 할 거고, 두 번째, 요거를 두 번째로 할 겁니다. 우리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은 안 지우셔도 돼요. 네, 지금 타이밍은 안 지우셔도 됩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